여러분,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 엄마가 늘 좋아하시던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뒤섞여 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죠. 귓가에 울리는 심전도계의 삐삐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너무나 가냘팠습니다. 어제 의사 선생님은 오래 버티기 힘드실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의 손가락이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흐릿했던 눈이 서서히 제 얼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엄마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최 변호사님 좀 불러오너라. 저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와 15년간 함께 일해온 분이셨죠. 어제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특별히 모셔오라고 하셨거든요. 최 변호사님은 저를 따라 병실로 들어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엄마는 베개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해오름 온천 리조트의 모든 자산, 토지, 건물, 운영권을 포함한 전부를 국가에 기부하겠네. 저는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자산가치 8천억 원에 달하는 온천 리조트를 기부하시겠다니요. 제가 왜? 라고 물으려던 순간 엄마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죠. 최 변호사님도 놀라되 물었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평생을 바친 곳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서연 씨에게 일부라도 남기시는 게 아니, 생각할 필요 없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망설임은 없었죠. 국가에 기부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서연이는? 엄마는 베개 밑에서 기름종이 꾸러미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깨끗한 한지로 2겹이나 쌓여 있었죠.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다른 건 못 줘도 이건 꼭 가지고 있어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열어보거라. 기름종이 꾸러미는 묵직했습니다. 안에는 둥글고 납작한 무언가가 들어있었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게 마치 갓 구운 호떡 같았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엄마가 임종 직전에 왜 제게 호떡을 주시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러미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알겠어요. 꼭 잘 간직할게요. 최 변호사님이 기부 협약서를 내밀자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명을 했습니다. 지장을 찍을 때 엄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서명을 마친 엄마는 최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후속 절차는 잘 부탁하네. 누구도 끼어들게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서연이 시댁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말아주게.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뜻대로 처리하고 어떤 정보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틈새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문 밖에 숨어서 몰래 안을 엿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눈은 최 변호사님이 든 서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상속에 대해 계산하는 게 분명했어요. 시누이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쑥 내밀며 리조트가 얼마짜리인지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도 그들을 보셨습니다. 엄마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최 변호사님에게 말했죠. 일단 서류는 챙겨서 나가주시게. 난 서연이와 할 얘기가 좀 있으니. 최 변호사님은 협약서를 가방에 넣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 앞을 지날 때 일부러 가방을 품에 꽉 안고 헛기침을 한 번 하셨죠.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복도에서 잡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문가로 슬금슬금 다가왔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명심해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쉽게 믿어선 안 된다. 특히 내 시댁, 그들은 널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리조트를 보고 결혼한 거야. 이제 리조트가 없으니 분명 태도가 바뀔 거다. 몸 조심해야 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호떡을 열어봐라. 저는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떨궜습니다. 눈물이 기름종이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엄마,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도 곧 좋아지실 거예요.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며 어릴 적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같은 딸. 엄마는 내 몸 상태를 잘 안단다. 이제부턴 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엄마의 손이 힘없이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삐, 심전도계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와 엄마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손에 쥔 기름종이 꾸러미를 부서져라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제 제게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30분간의 심폐소생술 끝에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엄마의 눈을 조용히 감겨드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잠이 든 것 같았죠.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짜 눈물을 훔치며 말했죠. 아이고, 김 회장님.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가셨을까? 아직 젊으신데 너무 안타깝네. 하지만 그 눈은 병실 안을 샅샅이 훑으며 감나가는 물건이라도 남은 게 없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팔을 잡고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형님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리조트 얘기는 없었고요. 그럼 그 리조트는 이제 형님 건가요? 저는 손에 쥔 기름종이 꾸러미를 더욱 꽉 쥐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죠. 리조트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이걸 주셨어요. 저는 일부러 꾸러미를 들어 보였습니다. 호떡인데 배고플 때 먹으라고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도 미간을 찌푸리며 고작 호떡 하나 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충 위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넨 뒤 복도 구석으로 가서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시어머니가 손짓 발짓하며 무언가 설명하고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리조트는 사라지고 제 손에 남은 건 호떡 하나뿐이니 이제 저를 어떻게 대할지 작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직 온기가 남은 호떡을 쥐고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저를 속일 뿐이 아니에요. 이 호떡 안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시댁이 무슨 짓을 하든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비장의 카드일 테니까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빈소는 낡은 빌라 거실에 간소하게 차려졌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은 엄마와 함께 일했던 옛 직원들이었고 시댁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단 3사람만 왔습니다. 그마저도 빈소 가까이 오지 않고 문가에 서성거렸죠. 저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지전을 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엄마의 영정 사진이 아른거렸습니다. 지전 한 묶음을 화로에 넣으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조급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만 태우고 이리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팔이 아플 정도였죠. 남편과 시누이도 따라와 시어머니 뒤에 서서 제가 물러설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팔을 문질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든 장례 끝나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저희 엄마 빈소예요. 장례가 뭐 대수라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종이를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당장 도장 찍어. 내 엄마가 리조트를 다 기부해버려서 넌 이제 빈털털이잖아. 내 아들이랑 더 살아봤자 무슨 소용 있겠니? 빨리 이혼해야 우리도 홀가분하지. 저는 종이를 노려봤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4글자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죠. 아래에는 아내 박서연은 자발적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나간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든 기름종이 꾸러미를 꽉 쥐었습니다. 단단한 호떡이 마치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듯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지훈 씨와 결혼한 2년 동안 그 사람 돈 한 푼 쓴 적 없어요. 오히려 매달 어머님 댁에 생활비로 200만 원씩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라니요? 그건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누가 달라고 했어? 시누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내 엄마도 죽고 리조트도 없으니 넌 그냥 짐덩어리야. 우리 오빠가 이혼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안 그랬으면 길바닥에 나 앉았을 테니. 남편은 옆에 서서 제 눈을 피한 채 자기 신발코만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서연아, 그냥 도장 찍어줘. 이제 리조트도 없는데 우리 형편도 어려워. 이혼하는 게 너나 나나 서로에게 좋은 거야.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면 어머님 댁에 좋은 거겠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죠. 예전에는 그저 우유부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도 시어머니나 시누이처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장을 찍지 않자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는 더욱 가시 돋쳐 있었습니다. 너,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내 엄마가 리조트를 기부해서 넌 한 푼도 못 건졌어. 내 아들한테 붙어 있어 봤자 뭐 하겠니? 도장 찍으면 조용히 나갈 수 있지만 안 찍으면 우리가 널 쫓아낼 거야. 그때 되면 넌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걸. 그녀는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며 합의서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빨리 서명해.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너 같은 빈털터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순 없지. 저는 펜을 쥔 채 펜 끝을 종이 위에 맴돌게 했습니다. 눈초리로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죠. 엄마의 눈빛은 마치 임종 직전처럼 당황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당황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명하는 척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 펜션이라도 잡아야 해요. 거처가 정해지면 그때 구청에 같이 가서 이혼 신고하죠.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명 못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문제없어. 펜션은 네가 알아서 구해. 돈도 네가 내고 서명만 하면 뭐든지 들어줄게. 그녀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서명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재수 없으니까. 저는 펜을 쥐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일부러 흘렸었죠.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고 그들의 강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들과 싸우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일단 그들을 안심시키고 엄마가 말씀하신 이 부장님을 찾아 진짜 비장의 카드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합의서를 낚아채 보물처럼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죠. 자, 이제 됐으니 빨리 내 짐 싸서 나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시누이는 옆에서 빈정거렸습니다. 형님, 말 바꾸기 없기에요. 서명했으니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해도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은 없고 옷 몇 벌과 엄마가 남기신 작은 상자뿐이었죠. 저는 옷을 배낭에 쑤셔 넣고 기름종이 꾸러미를 배낭 안쪽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들고 방을 나섰죠. 남편이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총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낡은 빌라를 나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고 하늘은 비가 올 것처럼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집에서 꽤 떨어진 펜션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기대어 배낭 속 기름종이 꾸러미를 만졌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믿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호떡 안에는 분명 저를 구해줄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택시는 30분쯤 달려 작은 펜션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미리 인터넷으로 창밖 플라타너스 나무가 보이는 작은 방 하나를 예약해 두었죠. 택시비를 내고 상자를 들고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며칠 묵을 거예요. 우선 일주일이요. 괜찮으면 더 있을게요. 방 열쇠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그 기름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인지 한지가 구겨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지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정말 호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노릇하게 구워진 표면에 깨가 솔솔 뿌려져 있어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호떡을 보며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열어보거라.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호떡 양쪽을 잡고 힘을 주어 반으로 쪼갰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호떡이 갈라지며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그것은 반으로 쪼개진 옥패였습니다. 하얀 옥 위에는 작은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엄마의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부장님을 찾아가거라. 이 옥패를 보여주고 물건을 받거라. 이 부장님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번지. 이 부장님,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리조트에 이 시성을 가진 충직한 부장님이 계신데 20년 넘게 엄마를 모셨다고요.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 호떡 안에는 이 부장님을 찾아갈 단서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저는 옥패를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쪽지를 다시 접어 기름종이 꾸러미에 넣고 호떡도 다시 잘 싸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에 플라타노스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빈털터리가 된 줄 알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저를 몰아세웠지만 엄마가 이미 저를 위해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일 당장 이 부장님을 찾아가 엄마가 제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분명 이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일 테니까요. 엄마의 피와 땀을 헛되이 만들지 않을 강력한 한방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플라타너스 나무잎이 바람에 사각거렸죠. 저는 세수를 마치고 배낭에서 기름종이 꾸러미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옥패와 쪽지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호떡은 깨끗한 비닐에 싸서 배낭 옆 주머니에 넣었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펜션 주인 아주머니는 이미 아래층에서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며 죽 한 그릇을 건네주셨죠. 아가씨, 아침에는 따뜻한 죽이 최고야.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죽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종로로 가서 동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꽤 먼 거리였죠. 죽을 다 먹고 그날 숙박비를 내며 주인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저녁에 돌아올게요. 방 좀 부탁드려요.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몄죠. 이 부장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엄마가 남기신 옥패만으로 나를 믿어주실까?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10분쯤 기다리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쪽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번지, 낡은 아파트, 단지 주소였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그곳에 옛 직원들이 많이 산다고 말씀하셨죠. 버스는 덜컹거리며 시장과 학교, 작은 마트를 지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엄마가 해주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농사 짓는 것처럼 꾸준해야 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단다.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40분 후 버스는 동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번지를 찾기 시작했죠. 길 양옆에는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번지 아파트 팻말이 보였습니다. 6층짜리 낡은 아파트였죠. 저는 쪽지에 적힌 대로 3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콤에서 누구세요? 하는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이경국 부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김은숙 회장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인터콤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 철컥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1호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문 앞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고 계셨죠. 그분이 이 부장님인 듯 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님 따님이 맞소. 증표가 있소.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찾아오면 반드시 당신이 준 신물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서둘러 외투 안주머니에서 옥패를 꺼내 이 부장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이게 저희 엄마가 주신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아실 거라고 하셨어요. 복도 불빛 아래 옥패의 매화 문양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부장님은 옥패를 받아들고 잠시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나머지 반쪽 옥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두 조각을 맞추자 하나의 온전한 옥패가 되며 매화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부장님의 눈빛이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옥패를 제게 돌려주며 한숨을 쉬었죠. 맞는군. 이건 회장님께서 20년 넘게 몸에 지니고 다니시던 옥패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반쪽을 내게 주시면서 내 딸 서연이가 찾아오면 이걸 건네주고 내가 맡겨둔 쇠상자도 함께 전해주게라고 하셨지. 그는 몸을 비켜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은 바람이 차니 집 안거실 벽에는 이 부장님과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조트 작업복을 입은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이 부장님은 거실 구석 장식장 문을 열고 검은색 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열쇠 꾸러미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녹슨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죠. 그는 상자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안에 든 것은 모두 아가씨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소. 직접 열어보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붉은 벨벳 천위에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툼한 서류 봉투였고 겉에는 해오름 온천 리조트 임시관리 권한 위임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검은색 은행 카드였고 그 옆 쪽지에는 제 생년월일인 1998만 615라는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친필 서명과 리조트의 직인이 찍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박서연을 해오름 온천 리조트의 임시관리인으로 임명하며 6개월간 리조트의 일상 운영을 총괄한다. 이후 국가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 정식 관리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뒤에는 리조트 각 부서 책임자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이 부장님은 임시관리 보조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리조트를 국가에 기부하면 누군가 아가씨를 괴롭힐 것을 예상하셨소. 그래서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거요. 국가 관련 부처에도 이미 말씀을 해두셨으니 아가씨가 원한다면 리조트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거요. 저는 은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3억 원이 들어있소. 회장님께서 아가씨에게 남기신 비상금이지.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해결하고 모자라면 내게 말하라고 하셨소. 내게도 예비 자금을 맡겨두셨으니 저는 은행 카드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제게 반격할 힘과 자금, 심지어 예비 자금까지요. 저는 이 부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지. 예전에 내 가족이 아파 병원비가 없었을 때 회장님께서 1억 원을 빌려주시고 병원까지 알아봐 주셨소.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요. 그분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딸 서연이를 꼭 좀 도와주게라고 부탁하셨지. 걱정 마시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대로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돕겠소. 저는 서류와 카드를 쇠 상자에 다시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이 상자는 그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엄마의 사랑 때문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부장님께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선 저희 엄마의 오랜 변호사이신 최 변호사님께 연락하고 싶어요. 저희 시댁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고요. 어제 그들이 저에게 이혼 합의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고 재산을 모두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 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분노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나. 회장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짓을 하다니. 걱정 마시오. 최 변호사님은 나도 잘 아는 사이니 내가 바로 연락하겠소.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죠. 이 부장님의 도움, 엄마가 남기신 관리 권한과 비상금, 그리고 최 변호사님의 법적 지원까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의지할 곳 없는 빈털터리인 줄 알겠지만 엄마는 이미 저를 위해 모든 길을 닦아놓으셨습니다. 이제 반격은 저의 차례였습니다. 이 부장님은 제 앞에서 바로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금세 들려왔죠. 이 부장님, 웬일이십니까? 최 변호사님, 저 이경국입니다. 지금 서연 아가씨가 제 집에 와 있습니다. 이 부장님은 제게 눈짓을 보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셨던 쇠상자는 아가씨에게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임시관리 위임 서류와 비상금 모두 확인했고요. 그런데 아가씨에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강제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재산을 모두 포기하라고 했다는군요. 언제 시간이 되시는지 오셔서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들려왔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회장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짓을 하다니. 서연 씨에게 걱정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마침 지금 다른 일이 없으니 40분 뒤에 부장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시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장님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시댁의 그깟 수작은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습니다. 그때 이 부장님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시더니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창밖을 보니 신우이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어. 아무래도 아가씨를 미행한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펜션에서 나올 때 분명 주위를 살폈는데 신우이가 따라붙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뭘 받았는지 값나가는 건지 확인하러 온 걸 거예요. 이 부장님은 창가로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도 있군. 나무에 기대서 휴대폰 보는 척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 마시오. 회장님께서 누가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봐 우리 집 현관과 복도에 CCTV를 설치해두라고 하셨소. 만약 그 여자가 올라오면 증거는 충분하오. 저도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분홍색 외투를 입은 신우이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아파트 입구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부장님은 현관 CCTV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오셨군. 그는 고양이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마음고생이 심했겠군요. 이 부장님께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강제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이 부장님은 CCTV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시누이가 올라왔소. 옆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 잘못 찾은 척하다가 우리가 문 여는 틈을 노리려는 모양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대요. 이 부장님은 우리에게 거실에 있으라 말하고 현관으로 가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이요. 여기는 당신 형님 집이 아니니 잘못 찾아왔소. 시누이는 문 밖에서 악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우리 형님 들어가는 거 똑똑히 봤어요. 빨리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예요. 최 변호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문을 여시죠. 제가 있으니 함부로 굴진 못할 겁니다. 만약 폭력을 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부장님이 문을 열자 시누이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와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형님, 여기 있었네. 우리 엄마 유산 받은 거 있지? 빨리 내놔봐. 그녀는 제 앞에 놓인 쇠 상자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시누이는 상자를 뺏지 못하자 이번에는 제 외투 안주머니를 노렸습니다. 제가 아까 옥패를 넣는 것을 본 모양이었죠. 이 부장님이 그녀를 막아서며 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당신이 서연 아가씨를 미행하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을 뺏으려 한 거 CCTV에 다 찍혔소. 시누이는 문가로 밀려나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내가 뭘 뺏었다고 그래. 원래 우리 형님 물건인데 좀 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최 변호사님은 시누이 앞으로 다가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말, 우리 엄마 유산 받은 거 내놔라고 한 것과 상자와 옥패를 뺏으려 한 행동 모두 녹화, 녹음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불법 미행 및 주거 침입, 강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누이는 녹음기와 CCTV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두고 봐.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계단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이 부장님은 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시누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또 서연 씨를 괴롭힌다면 주저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쇠상자를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부장님과 최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옥패와 서류를 모두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자 안에 엄마가 남기신 온천 리조트 임시관리 위임, 서류와 비상금, 3억 원이 든 카드가 있어요. 우선 저희 시댁 재산 상황을 좀 조사해 주세요. 제가 매달 드린 생활비로 뭘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강요한 이혼 합의서가 정말 무효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최 변호사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혼 합의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명백히 무효입니다.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댁 재산 상황은 제 비서를 통해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부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서연 아가씨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가씨 것을 함부로 차지하게 둘 순 없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휘둘리던 과거의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엄마가 남겨주신 강력한 무기들과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이 부장님은 온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리조트 책임자들을 만나 제 임시관리 권한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리조트, 내 모든 특혜를 박탈하기 위해서였죠.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어제 그 분홍색 외투를 입은 신우이가 웬 중년 남자를 데리고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오늘 어디 가시나 봐요? 어제 그 옥패 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일 줄 알아요. 이 부장님이 제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 오늘은 사람까지 데려와 길을 막는 거요? 경찰서에 가고 싶은 모양이지? 경찰. 무서울 줄 알아요? 신우이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옥패, 우리 엄마 유산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에도 지분이 있는 거야. 빨리 내놓지 않으면 우리 오빠 시켜서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게 할 줄 알아요. 그녀는 제게 달려들려 했고 옆에 있던 남자도 이 부장님을 막으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장님은 재빠르게 신우이의 손목을 잡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의 CCTV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똑똑히 보시오. 이 동네는 CCTV 천지요. 당신이 외부 사람을 데려와 길을 막고 협박하는 거 전부 녹화되고 있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체포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오. 신우이는 머리 위에 CCTV를 보고는 옆에 있던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옥패만 뺏어주면 200만 원 줄게. 저것만 있으면 리조트에서 한몫 챙길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남자는 이 부장님의 단호한 표정과 CCTV를 보더니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가씨, 난 못하겠소. 남의 물건 뺏는 건 범죄야. 난 감옥 가기 싫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우이는 혼자 남게 되자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제 안주머니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나 화나게 하지 마요. 옥패 안 내놓으면 내가 리조트에 쫓아가서 형님이 우리 집 물건 훔쳤다고 소문낼 거야. 저는 이 부장님 뒤에서 나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서 소문 내보시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댁에서 날 어떻게 내쫓으려 했는지, 엄마 유품까지 뺏으려 했는지, 리조트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옥패는 우리 엄마가 20년 넘게 간직하신 유품이에요.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설령 당신이 이걸 뺏는다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나머지 반쪽은 이 부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신우이는 옥패가 반쪽짜리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어제와 오늘의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주위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하자 신우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두고 봐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간정거리 곰돋고 아리는 관정대 주위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 씨, 시댁의 재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가 매달 준 생활비 200만 원을 모아 시어머니와 신우이 공동 명의로 경기도 외곽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습니다. 명백한 재산 은닉 및 횡령입니다. 리조트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리조트에서 돌아오시는 대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분노와 냉소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저는 최 변호사님께 알겠습니다. 리조트에서 돌아가자마자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리조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리조트의 경영권을 확립하고 그들의 모든 특혜를 박탈한 뒤 그들이 부당하게 빼돌린 제 재산까지 모두 되찾아오겠다고. 40분 후 우리는 해오름 온천 리조트의 웅장한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유황 냄새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의 유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리조트 운영 총괄 사무실에서 저는 왕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엄마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책임자였죠. 이 부장님이 쇠상자에서 위임 서류를 꺼내 건네자 왕 부장님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가 관련 부처에까지 전화를 걸어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자 왕 부장님은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제부터는 박 관리인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는 왕 부장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왕 부장님, 우선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리조트에서 누리던 모든 무료 이용 및 외상거래 권한을 즉시 취소해 주십시오. 그들이 제 허락 없이 리조트 자원을 남용해 왔습니다. 왕 부장님은 즉시 컴퓨터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지훈 씨 이름으로 레스토랑 외상값이 상당히 쌓였고 최고급 스위트룸도 여러 번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회장님 친척이라고 해서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 바로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각 부서에 이들의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하라고 공지하겠습니다. 왕 부장님이 각 부서에 전화를 돌리자 레스토랑, 객실, 재무팀의 팀장들이 모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엄마가 직접 키운 오랜 직원들이었죠. 레스토랑 팀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관리인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거만하게 굴고 직원들을 하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모두가 저를 지지해주자 저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돈이 아닌 사람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왕 부장님은 제게 최근 운영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운영은 순조롭습니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정체불명의 계정으로 리조트의 재무자료와 비공개 자산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일단 접근을 차단해 두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시댁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부장님, 앞으로는 국가 관련 부처의 공식 문서나 제 서명이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재무자료 접근을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조치를 마치고 이 부장님과 저는 리조트 꼭대기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장님은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보시오. 이것이 김 회장님의 평생이오. 이제 아가씨 손에 달렸소. 하지만 두려워 마시오. 우리 옛 직원들이 모두 아가씨를 도울 것이오. 저는 제 안주머니 속 옥패를 만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단순히 돈을 남겨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어서고 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사람, 그리고 지혜를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조트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시댁이 빼돌린 제 재산까지 모두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얕보았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리조트에서 며칠을 보내며 운영을 파악하던 중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남은 재산이 없는지
숨겨진 비자금 계좌라도 있는지 떠보려 했죠. 저는 이 부장님과 미리 계획한 대로 제게 남은 것은 비상금 3억 원뿐이며 그마저도 거의 다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남기신 임시관리 위임 서류에 분명 숨겨진 자산에 대한 단서가 있을 거라며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말을 몰래 녹음했고 그가 돌아가자마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책상 위에는 가짜 재무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거액의 비활성 비자금 계좌가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죠. 그날 밤 9시 반 예상대로 남편은 외부 남자 한 명과 함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가짜 서류를 발견하고는 이것 봐. 진짜 비자금이 있었어. 이제 우리도 부자다. 라고 외치며 서류를 챙겨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이 부장님은 경비원들과 함께 나타나 그들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이건 내 아내 사무실이야. 내가 물건 좀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그의 절도 시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낮에 그가 비자금을 찾으면 나눠 갖자고 말했던 녹취록을 들려주었습니다. 증거 앞에 남편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훔쳐오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며 자신을 부추겼다고요.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과 그가 데려온 남자는 절도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음날 아침 리조트로 쳐들어와 로비에서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함정을 파서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며 당장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리조트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죠. 저는 몰려든 손님들 앞에서 그들이 제 돈으로 몰래 오피스텔 2채를 산 증거인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난동을 멈추고 오피스텔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들뿐만 아니라 당신들까지 횡령죄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저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제게 돌려주고 그동안 제 카드로 쓴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구청과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제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제 카드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며 쓴 1억 원이 넘는 돈도 모두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시댁 식구들은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이혼 소송이 열리던 날 법원은 남편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여 그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전 재산 포기를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절도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국가 관련 부처의 공식 심사를 통과하여 해오름 온천 리조트의 정식 공동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리조트의 수익금 일부와 시댁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합쳐 여성자립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배우자나 시댁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착취당한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과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는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재단 창립 기념 공유회에서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호떡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안에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이미 돌아갈 길이 마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를 향한 칼날로 돌아옵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비상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상금이든 믿을 만한 조력자든 말이죠. 셋째, 부당한 대우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나의 선량함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3개월 후 리조트 내에는 여성 힐링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요가와 명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센터는 개장 첫날부터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힐링 센터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요가를 하는 여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재단에서 후원했던 한 여성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남편에게 빼앗겼던 가게를 되찾고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대표님처럼 저도 다른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보며 제 안주머니에 늘 간직하고 있던 옥패를 만졌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는 볼품없던 호떡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리조트를 지키고 재단을 운영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유산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자 제 자신에게 가장 떳떳한 길이니까요.